아이젠사이언스 대표 강지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고대 컴퓨터학과 교수 자격으로 발표를 많이 초청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아이젠사이언스 대표로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타겟 발굴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전략 기술 성과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젠사이언스 대표로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이제 기업 소개를 2장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원들 저희 이제 대학원생들과 같이 정밀의료와 신약 개발 관련한 국제 대회에 출전을 하기 시작했고 또 뜻밖의 좋은 성적들을 거두게 되어서 조금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결과를 냈던 모델들을 플랫폼화 해가지고 2021년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저와 그리고 저는 이제 AI를 담당하고 있고 이광옥 박사님 부사장으로 계신 분은 한미약품에서 20년 그리고 그 통틀어서 한 28년 정도 신약을 개발하던 필드의 전문가십니다. 의학화학자시고요. 이분은 이제 그 빅파마 일라이 릴리하고 베링거 인게라임을 포함해서 글로벌 빅파마의 라이센싱 아웃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 저희 AI를 하드 트레이닝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임상이행 연구 전문가로서 이호정 박사님이 계시고 이제 MD 앤더슨과 한미약품에서 임상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임상가와 의학화학자 그리고 AI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실제로 약을 개발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슬로라는 거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모어슬로우를 뒤집어 놓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어슬로우는 이제 사람 이름이지만은 이름은 이제 그 뒤집어 놓은 곳이라서 자조적인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모어슬로우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생산성이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를 표현하는 법칙이고, 근데 반대로 이 제약 산업에서 신약 산업에서는 해가 갈수록 그 동일한 연구비를 들였을 때 승인받는 약물이 기하급수로 줄어든다.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그래서 뒤집어 놓고 자조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 그러니까 1 빌리언 그러니까 1.3조 원의 그 R&D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 승인받은 약물이 지금 현재 보면은 하나가 훨씬 안 되고 있죠. 로그 스케일입니다. Y축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AI에 좀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5, 6년 전부터 AI 신약 개발 연구들이 활발하게 되어 있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저희 연구실 처음 출전한 대회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생어가 주최했던 대회였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타겟 디스커버리니까 이제 관련 없는 내용들은 빠르게 내용만 소개드리고 넘어가고 이제 타겟 좀 넘어가겠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생어는 이제 그 암 환자에게 어떤 항암제를 병용 투약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있을지 그 시너지즘을 예측한 대회였고요. 그때 첫 출전했는데 운 좋게 2등을 했고 경쟁했던 팀 중에 스탠포드, MIT가 6등, 11등을 했었습니다. 17년도에는 이제 NIH, NCI에서 주최했던 대회인데 이거는 캔서 프로티옴을 예측한 대회였고요. 그때 한국팀 최초로 우승을 했고 그 18년도에는 이제 다중표적 약물을 발굴하는 대회였고 그때 얀센을 제치고 저희가 또 한번 우승을 했고 19년도에도 약물과 타겟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예측하는 모델을 겨루는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드림 챌린지라는 시리즈 우승을 한 다음에 2019년도부터 이제 또 그 리터러처에서 이제 지식을 발굴하는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저쪽인데 타겟 아이디가 이제 그 나머지마다 잘 소개해 주셨지만 첫 단추입니다. 결국 이제 타겟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타겟을 밸리데이션하고 그 타겟에 바인딩한 약물 설계하고 임상으로 검증을 하는 단계로 약물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그 질병의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질병의 기전을 이해했다면 그 기전을 디액티베이트 할 수 있는 그 세라피릭 옵션, 즉 타겟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통상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아카데미 리터러처 서치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가설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논문 문헌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문헌 얘기를 이제 주로 하게 되겠지만 이제 오늘은 그 이전에 그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에 대해서 저희가 해봤던 경험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고 리터러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언얼소덕스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동아 ST랑 저희가 이제 창업 전에 연구실에서 같이 과제를 했던 건데 그래서 제안을 받기를 카다실이라는 이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희귀 질환인데요.
아직 타겟을 모릅니다. 질병의 원인은 아는데 마커는 아는데 타겟을 모르는 질환이었고 그래서 약물 재창출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나치스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고 현재까지 실험물이 없고 증상은 그 치매 증상, 혈관성 치매 증상 같은 것이 이제 발현이 되는데 중년 이후에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본인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그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환이었고 저희 이제 어프로치는 뭐였냐면 환자율의 iPSC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사체 분석을 해서 그 전사체를 되도록이면 정상 그 세포의 전사체를 유도할 수 있는 약물 한번 찾아보자 라는 취지로 과제를 했었고 그때 사용했던 모델은 그 약물과 그 약물이 유도한 전사체 변화 정보를 같은 벡터 공간에 매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환자의 전사체를 정상 세포 전사체에 가깝게 유도할 수 있는 약물을 설치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리퍼포즈이니까 전 세계 한 국가에서라도 승인받은 약물을 총 합해 보니까 한 6,8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800개 전부 스크리닝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인비트로 스크리닝이죠. 해가지고 18종의 약물을 골랐고 그 중에 이제 이 뒤에 05라는 게 환자 그 세포의 전사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상 세포 전사체고 약물을 투약한 이후에 전사체 변화를 이제 전사체를 매조했을 때 정상 세포에 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모델이 이제 제대로 동작했다는 거죠. 18종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이 iPSC 약물들 투여를 한 다음에 혈관 형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는데 최대 50% 수준까지 회복시킴을 이게 혈관이 와야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하는 건데 50% 수준까지 회복을 하는 것을 확인했고 가장 활성이 좋았던 4개를 골라서 도스 디펜던트 리스판스를 체크를 했는데 그중에 2개가 실제로 도스 디펜던트한 리스판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타겟 발굴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리서치가 이미 잘 된 승인된 약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타겟과 오프타겟된 정보가 존재하고 이것들 이 두 약물이 작용하는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우리가 스타디를 하게 되면 신규한 타겟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팀으로서 최초에 우승을 했던 그 국제 대회 드림 챌린지의 문제였는데 그 NIH, NCI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출제했던 문제인데 이건 뭐냐면 캔서의 프로티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남호정 교수님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주로 이제 mRNA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프락시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프로티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틴이 얼마나 발현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프락시로서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그 DNA와 RNA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프로티옴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프로틴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모티베이션 대회였고요. 뭐 이제 그게 그럴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건지 이 익스프레션 데이터인데 이 익스프레션 이게 실제 타겟이라고 한다면 이 타겟이 그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을 통해서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영향을 미치고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발현시킨 진셋이 실제 이 에버런트한 패스에 의한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프로틴 직접적인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찾기 위한 2가지 문제가 나왔었고 하나는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통해서 프로틴 어번던스를 직접 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미싱 밸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하지만 읽히지 않는 데이터 발생하죠. 그걸 어떻게 임퓨트를 할 것인가 채워 넣을 것인가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그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DNA의 정보와 그 RNA의 익스프레션 데이터만 있을 때 그와 연관되어 있는 프로티옴을 어떻게 예측해낼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센트럴 도그마에도 불구하고 RNA와 프로틴의 어번던스의 그 코릴레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R스퀘어가 0.1, 0.4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프로틴을 직접 예측해내는 것이 중간 단계에 존재하는 건 논리니아리티를 어떻게 잘 모델링 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큰 챌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게 이제 간략하게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미싱 밸류 임퓨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문제거든요. 넷플릭스의 사용자고 이 영화라고 한다면 이게 사용자가 영화에 그 매겼던 별점이고 물론 모든 영화를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있을 것이고 영화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그 빈 곳에 몇 점을 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높은 점수 줄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는 꽤 많이 되어 있었고 그 방법론 중에 하나 간단한 것을 적용을 해서
로우랭크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문제를 아주 간단히 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이올로지컬 네트워크를 유니언을 해서 이게 우리가 그 프로틴의 어번던스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진이라고 한다면 그 네트워크상의 그 네이버링하는 진들만을 피처로 해서 리그레션을 피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고요. 결과적으로 첫 번째 문제에서 저희가 1등을 해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NIH에서 나왔던 보도 자료고요. 이거는 이제 그때 받은 상장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리트러처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공동 연구를 좀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그 내부에 그 바이오 NLP, 그 NLP라고 그러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고, 그 사람의 언어 내진 텍스트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야가 NLP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도메인의 NLP가 바이오 NLP인데 그 바이오 NLP 팀이 크게 있습니다. 그 팀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문헌에 있는 그 여러 파편화된 지식들을 이어 붙여서 이제 나만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가설이 되는 거죠. 가설을 만들어내기 위한 첫 단추가 결국 문헌 검색으로 또 많이 출발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뭐 수만 개의 문헌이 돌려지고 이 문헌들을 직접 컴파일해서 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챌린징한 작업이 되고 있고, 더더욱이 하루에 3,000편씩 새로운 논문들이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하루에 3,000편 차곡차곡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이 매뉴얼하게 큐레이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인공지능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그 빅파마들의 이제 바이오 NLP 팀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문헌 상태가 아니라 구조화된 형태로 지식화할 수 있다면 훨씬 그 정보를 활용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기도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것이 이게 결국 논문이고, 논문의 등장인물, 소설의 등장인물이 존재하고 그들과 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하면 그래프가 되는데, 뭐 사건과 등장인물, 논문의 등장인물은 이제 유전자와 프로틴, 약물, 그다음에 변이, 어떤 뭐 그 컨디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인물, 그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 어떤 난리지 그래프로 파퓰레이션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전체 이어붙이면 거대한 그 난리지 그래프가 리트러처 드리븐 난리지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 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었고, 그래서 크롬의 플러그인으로 이제 하이펍이란 과제 프로젝트 명이었기 때문에 그 맥주잔으로 아이콘을 해갖고 크롬의 플러그인으로 해서 논문을 읽고 있을 때 이렇게 그 난리지 그래프 파퓰레이트 되도록 하는 툴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결국 이 그래프의 노드가 이 named entity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인 이름이라든가 뭐 약물 이름, 뭐 화합물 이름, 이 named entity를 recognize 하는 태스크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힘듭니다. 이 정확도를 올리기 되게 힘든 태스크인데, 인공지능 그때 당시 존재했던 인공지능들이 그렇게 썩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 named entity들 간의 관계, 지금 엣지로 표현되는 게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그 관계를 익스트랙트 해내는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태스크,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이 있던 차에 이제 그 구글에서 그 세미날 페이퍼가 나왔죠. 그게 2017년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처음 공개했던 논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지금 생성형 AI의 첫 단추죠. 첫 시작입니다. 이 세미날 페이퍼인데, 이쪽 트랜스포머가 이제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인데, 인코더 부분은 이제 그 인풋 문장 텍스트를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 생성해내는 부분이 디코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하는 부분만 떼어서 위키피디아에 학습시켜서 내놓은 것이 버트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구글이 내놨는데, 그다음에 디코더만 따로 떼어서 학습시킨 것이 이제 생성형 AI의 모태인 GPT 계열의 그런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네임드 엔터티를 뽑아내는 것은 이제 문장의 이해를 기반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요 버트를 가져다가 바이오 버트라는 걸 만들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이제 2018년도 그 다중표적 약물 발굴대회 우승하고 이제 시상을 받은 뉴욕에 갔다가 팀원들과 얘기를 하던 중에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된 게 이제 바이오 버트인데요. 이게 12월 9일 날 그 얘기를 했고, 돌아와서 12월 18일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1월 25일 날 논문을 알카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5주 만에 논문을 쓴 건데 이게 우리 연구실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썼던 논문이고 또 반대로 또 가장 인용을 많이 받고 있는 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구글이 위키피디아에 33억 단어에 학습시켜 놨던 모델을 공개한 걸 가져다가 저희가 펌메드하고 PMC 풀텍스트 180억 단어를 추가 학습을 시켜서 근데 학습 기간이 한 20일 정도 걸렸고요. 모델을 내놓기 전에 테스트를 했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었는 그 NER, Named Entity Recognize하는 NER 태스크와 관계를 추출하는 Relation Extraction 이 두 태스크의 벤치마크들을 쭈루룩 다 테스트를 했는데 기존의 그 소타 모델들을 월등히 앞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퀘스천 앤서, 그러니까 질의응답, 논문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벤치마크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ASQ라는 그 이제 퀘스천 앤서링 사이드에서 벤치마크 이제 바이오 ASQ라는 대회에 그 문제 세트들이 있었는데요. 4회차, 5회차, 6회차 대회에서 모두 지난 우승 모델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가지고 또 마침 2달 후에 그 7회차 대회가 열려가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을 들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대회에 참석을 했고 이제 구글이 스폰서를 하는 역사가 좀 된 그 논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인공지능 결혼 대회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습니다. 논문을 주고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인공지능이 가장 잘 대답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바이오보트를 들고 나가가지고 지금 5번의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이 2달에 걸쳐서 5번 모두 좀 1등을 했고 구글이 2번 2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회에 출전했던 저희 팀 말고 모든 팀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SVM이나 이런 기계학습 모델들을 들고 나왔고 저희 팀만 이제 그 언어 모델 기반의 모델 들고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그 이듬해에도 마찬가지로 출전해서 2년 연속 또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이 지금 현재 4,300회 인용이 되어 있고 경쟁 모델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펌메드버트가 1,000회 정도 해서 약 4배 이상의 인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도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바이오 메가트론이라고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 그 스윗을 자사의 그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 메가트론과 저희 것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논문으로도 뽑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베런2라는 그 NER 툴을 만들어서 API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개한 지 2년이 채 안 됐지만은 102개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캠브리지 대학을 포함한 1,490개 기관에서 누적 한 2,200회 정도 API 서비스 코어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공동 연구 4년째 하고 있는데요. 공동 연구를 하던 중에 이제 그 베른2라는 것을 아스트라제네카 내부에 디플로이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디플로이를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카주라고 코드명을 이제 카주가 이제 K와 AG의 약자를 조합해가지고 만든 프로젝트 코드명인데, 네, 그거를 가서 디플로이를 했고 이제 논문에서 밝혔듯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전사적으로 디플로이가 됐고 액티브하게 사용되고 있고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바이올로지컬 날리지 그래프를 컨스트럭션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또 클리니컬 스타디를 디자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호준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리터치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데 그 문헌으로부터 뽑아 리터치 드리븐 날리지 그래프 만드는데도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소개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이제 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출전해도 됩니다. 바이오크리에이티브 7인데 NER과 RE를 겨루는 대회고 그때 출전해서 아스트라제네카랑 한 팀으로 출전해서 3등을 했고 저희끼리만 출전한 두 번째 트랙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팀들이 사용했던 게 바이오보트 들고 경쟁을 했었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펌메드버트였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멀티모달한 그 랭귀지 모델 대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레드썸이라고 스탠포드 주최한 건데 체스트 엑스레이와 그 엑스레이에 대한 서술, 그러니까 영상과 텍스트를 같이 인풋으로 받고 이 진단명을 예측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모달 그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출전을 했고요. 이 모델은 다양한 경로로 학습을 시켰는데 영상을 인풋으로 받고 영상에 대한 리포트를 생성하는 태스크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리포트를 받고 그 진단명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또 이제 1등을 했고 같이 경쟁했던 팀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지멘스 등과 경쟁을 해서 저희가 이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느냐? 이게 날리지 그래프로 파퓰레이트 해가지고 거기서 그 지식을 발굴하고 가설을 수립할 수도 있지만 아예 LLM 자체가 가설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생성형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첫 번째 챌린지로는 이제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90점을 넘겨보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고요. 의사면허 시험에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을 때 약 88% 정도의 문제는 그 레퍼런스를 찾아서 답을 할 수가 있대. 교과서 18점을 제공을 하고 문제를 풀렸을 때. 그래서 88점 정도가 이제 어퍼 바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러 이제 문제를 풀고 있고, 이제 이런 문제인데 GPT-4도 제법 잘합니다. GPT-4가 이제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답을 했고, 근데 실제로는 정답은 C인데 D를 답을 했는데, 흥미로운 문제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패스를 하겠고, 저희가 만든 모델은 이제 물론 이제 GPT-4 공개된 버전에 기반해서 만들었지만 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근거를 실제로 서치를 해서 서치된 근거에 기반해 답을 하는데, 아까 GPT-4는 D라고 이제 웨이트 게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딜레이드 온셋 오브 액션이 있는 약이 무엇이었겠냐는 질문이었는데, 웨이트 게인이 있는 약이 오로지 이거 하나라고 답을 해서 D라고 답을 잘못한 거죠. 근데 웨이트 게인이 사실은 C와 D가 둘 다 웨이트 게인이 있고 딜레이드 온셋은 이것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날리지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답을 제대로 못한 케이스였고, 그래서 문헌을 검색을 해서 그 파라메트릭 날리지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답을 생성을 해서 제대로 답을 맞추는 케이스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86.8점이었고, 이게 저희가 출발했던 지점입니다. 78점짜리를 가지고 86.8점으로 임프루브를 한 것이고요. 지금 구글과 오픈 AI 진영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푸는 뭐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그 좀 복잡한 리즈닝을 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요구 분석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결국은 드럭 디스커버리에 활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 코파일럿은 단순히 텍스트 기반의 챗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툴들을 운용을 하면서 사람 조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화학자가 의학화학 훈련이 되어 있는 뭐 포닥 정도의 사람을 옆에 두고 쓰는 것처럼 LLM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몇 가지 예시는 이제 타겟에 이것은 이제 그 브라카 디퓨전 캔서에서 파프 대신으로 얼터너티브 타겟으로 뭐가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생성하는, 그래서 USP1이 이머징한 포텐셜 타겟이다, 인커리징 타겟이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기능과 더불어서 이제 특허도 이제 문서이기 때문에 특허도 분석을 해서 어떤 새로 디자인한 약물이 특허에 저촉이 되는지, 내지는 이제 특허에 있는 사 테이블을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어떤 모이어티를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LLM으로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약물 설계까지도 직접 하는 그런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LLM 파트가 이제 아이젠 인사이트 부분에 해당하고, 캠테일러는 약물을 생성하는 그 제너러티브 AI고, 이제 사람 전문가가 인터랙션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점차적으로 사람의 인터벤션이 이제 점점 덜 필요해지는 상황으로 돼서 사람이 좀 빠져나오고 얘네 둘이 약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물 설계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AI를 서비스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AI 툴로 이용해서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고, 그중에 8개의 선도 물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에 이제 곧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주 뭐 재밌게 다른 도메인의 전문가들 모여서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